그날 아침 그는 출근도 하지 않았고 어디를 가야 할지도 정하지 못한 채 식탁에 오래 앉아 있었다고 했다. 창밖으로는 평소와 똑같은 아침 풍경이 펼쳐졌다. 누군가는 서둘러 현관문을 닫았고 누군가는 차 시동을 걸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흐름 속에 있지 않았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느낌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야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다는 이상한 불안이 먼저 찾아왔다고 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커피잔도 신문도 메모지도 없었다. 다만 그의 두 손만이 그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오래 내려다보았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깊어졌고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으며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미세한 때가 남아 있었다. 그 손은 평생 무언가를 쥐고 살아왔다. 출퇴근 지하철의 손잡이, 사무실 책상 모서리, 퇴근 후 마트 비닐봉지, 아이들의 손. 그런데 지금 그 손은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고 같은 시간에 돌아왔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랬다.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비슷했고 점심을 먹는 식당도 몇 군데로 정해져 있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 불을 켜고 저녁 식사를 했다. 그 반복은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정적이었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은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충분히 통한다고 믿었다고 했다. 퇴직금 통장을 처음 받았을 때 그는 이상하게도 그 숫자를 오래 쳐다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 돈이 자신의 인생을 보상하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그 무게가 견디기 힘들었다. 퇴직금은 그의 인생을 보상하는 돈이 아니라 이제 쉬어도 된다는 사회가 건네는 허락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 허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식들은 퇴직 소식을 들었을 때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 말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진 질문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건지, 건강은 괜찮은지, 병원비는 준비되어 있는지. 그 질문들은 모두 합리적이었고 현실적이었으며 필요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 질문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이 점점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자식들은 조심스러웠다고 했다.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고 대신 요즘 세상이 어떻다는 이야기, 앞으로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꺼냈다고 했다. 요즘은 부모님들도 각자 사신다는 이야기, 서로에게 부담 안 주고 사는 게 오히려 낫다는 이야기, 법적으로도 정리하면 여러모로 편해진다는 이야기. 그 말들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 스며들었다고 했다. 그 말들 사이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는 언젠가부터 해결책처럼 놓여 있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 단어가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을 때 모두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길지 않았다. 곧 누군가가 말을 이었고 그 말은 다시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졌다. 이혼이라는 선택지는 비난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처럼 자리 잡았다. 이혼을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들은 이상하게도 빠르고 명확했다. 누가 얼마를 가져가고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 게 나은지 모두가 계산에 능숙해 보였다고 했다. 아버지는 작은 원룸에서 지내면 되고 어머니는 지원을 받아서 요양시설을 알아보면 되고 퇴직금은 나누어서 각자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했다. 그 계산은 치밀했고 논리적이었으며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지난 시간이 숫자로 환산되고 있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다고 했다.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 아이들을 키운 시간, 주말마다 함께 나갔던 외출, 명절마다 모였던 식탁. 그 모든 것이 지금 몇 퍼센트, 몇 개월치 생활비, 몇 평짜리 공간으로 나뉘고 있었다. 그는 그 계산이 틀렸다고 말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계산은 정확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아내는 그 대화 내내
거의 말이 없었다고 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고 가끔 창밖을 보았다. 자식들이 묻는 말에는 짧게 대답했지만 자신의 의견을 먼저 내지는 않았다. 그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동의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그저 지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건지. 그는 아내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그 얼굴은 오랜 시간 함께 살았음에도 여전히 낯설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고 했다. 옆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숨소리였다. 그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과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가 되었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대화 없이도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의 관계는 유지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정리해야 할 무언가가 되어버렸을까? 그는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떠올렸다고 했다. 참았던 순간들, 넘어갔던 일들, 아이들 앞에서 삼켜버린 말들. 30년 전 어느 봄날 그는 우연히 알게 되었다. 아내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긴 만남은 아니었다. 몇 달 정도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몇 달이 평생처럼 길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따지지도 소리 지르지도 떠나지도 않았다. 그저 모른 척했다. 그때 아이들은 아직 어렸다. 큰아이는 초등학교에 다녔고 작은아이는 유치원에 다녔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갔다. 아내는 그 시간 동안 어디론가 나갔다가 돌아왔다. 그는 묻지 않았다. 아내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아내는 돌아왔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만남이 끝났다. 그는 그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아내의 외출이 줄어들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아이들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 일은 없었던 일처럼 묻혔다. 그 비밀은 언젠가 말해야 할 진실이 아니라 말하지 않음으로 유지되던 가족의 균형이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때 왜 침묵했는지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아이들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였는지. 아마 그 모든 이유가 섞여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무너진다는 것은 소리 지르고 울고 모든 것을 집어던지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언제나 침착해야 했고 집은 안정적이어야 했으며 가족은 흔들리지 않아야 했다. 그래서 그는 참았다. 참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다. 적어도 그때는. 그 이후로 그와 아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다고 했다. 그 선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식탁에 앉았으며 같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는 대화는 하지 않았다. 깊은 이야기, 진짜 감정, 상처받은 마음. 그런 것들은 모두 그 선 너머에 남겨졌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에게 부모는 그저 부모였다. 조용하지만 다투지 않는, 특별히 애정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편해 보이지도 않는 평범한 부모. 아이들은 그렇게 자랐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와 아내는 부모 역할을 했다. 학부모 상담에 함께 갔고 졸업식에 나란히 앉았으며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그들은 웃고 있었다. 억지로 지은 웃음은 아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다. 하지만 사진을 찍고 나면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았고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대화는 필요한 것들로만 이루어졌다. 내일 몇 시에 나가는지, 저녁은 뭘 먹을지, 은행 갈 일이 있는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침묵이 편해졌다고 했다. 처음에는 불편했고 어색했으며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 침묵은 일상이 되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도 알았다. 그들은 서로를 건드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그는 가끔 생각했다고 했다. 만약 그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따져 물었더라면, 소리 질렀더라면, 아니면 그냥 떠났더라면.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 선택의 결과 속에서 살아왔다. 후회한다는 것은 그 시간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적어도 스스로에게는. 자식들이 이혼을 제안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듣지 못한 척했다고 했다. 그 말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다. 이혼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젊은 부부들, 견디지 못한 사람들,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제 와서 헤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자식들은 진지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재산 분할을 하면 각자 여유가 생기고 세금 혜택도 있으며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요즘 시대에는 이런 선택이 드문 일도 아니라고 했다. 실제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했다. 형식적인 이혼일 뿐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저 서류상의 정리일 뿐이라고 했다. 자식들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반박할 구석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합리성이 두려웠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다고 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 옆 얼굴을 보며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안도했을까? 서운했을까? 아니면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는 아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고 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만약 이혼을 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집은 나뉠 것이고 돈은 나뉠 것이며 시간도 나뉠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뉜다고 해서 관계가 정리되는 것일까? 30년의 시간은 서류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일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자식들은 다시 찾아왔다고 했다.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왔다.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이라고 했다. 절차는 간단하다고 했다. 서로 합의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자식들은 준비성이 철저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 두었다. 집의 시세, 퇴직금 분할 비율, 각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숫자들은 명확했고 계획은 완벽했다. 그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았다고 했다. 활자로 인쇄된 문장들, 표로 정리된 재산 목록, 서명란. 그 종이 위에는 그의 인생이 요약되어 있었다. 결혼한 날짜, 자녀의 수, 현재 거주지, 보유 재산. 그 모든 것이 몇 장의 서류로 정리되었다. 그는 이상하게도 그 정리된 삶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이게 전부인가? 그때 그는 결심했다고 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기로. 30년 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다. 그것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고 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고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다만 30년 동안 한 번도 정리해서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조용히 꺼냈을 뿐이었다고 했다. 그는 자식들에게 말했다. 너희 어머니가 한때 다른 사람을 만났었다는 것을.
그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고 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자식들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고 아내는 고개를 숙였으며 그는 자신이 방금 한 말이 실감나지 않았다. 30년 동안 삼켰던 말이 이렇게 간단히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 말은 폭발하지 않았다. 그저 공기 중에 조용히 떠 있을 뿐이었다. 큰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고 했다.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이상하게도 후회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3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를 드디어 내려놓은 것 같았다. 자식들은 당황했다고 했다. 그들이 준비했던 계산과 계획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부모를 두 사람의 노인으로만 봤지 과거가 있고 비밀이 있으며 상처가 있는 사람으로는 보지 않았다. 그들에게 부모는 그저 부양해야 할 대상이었고 정리해야 할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 그 부모가 자신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것도 30년 전의 이야기를. 큰아이가 물었다고 했다. 그럼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느냐고. 왜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꺼내느냐고. 그 질문에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고 했다.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너희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다고.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작은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고 했다. 사실이냐고. 아내는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다. 변명도 없었다. 그저 지친 표정만이 있었다. 아내는 짧게 말했다. 오래전 일이라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자식들에게인지 남편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지. 자식들은 혼란스러워했다고 했다. 그들이 알던 부모의 모습이 흔들렸다. 조용하고 평범하며 별일 없이 살아온 부모. 그런 부모가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를 비난해야 하는지, 아버지를 위로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지. 결국 아무도 확실한 말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고 했다. 자식들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고 아내는 더욱 말을 아꼈으며 그는 여전히 식탁에 오래 앉아 있었다. 이혼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서류도 계산도 계획도 모두 멈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진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 말을 꺼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고 했다. 자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을까? 이혼을 막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그저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서였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침묵 속에 있고 싶지 않았다. 30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아내와 그는 며칠 뒤 처음으로 둘만의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자식들이 없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서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고 했다. 그때도 지금도. 그 말을 들으며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공허했다. 30년을 기다린 사과가 이렇게 가볍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그는 아내에게 물었다고 했다. 그때 왜 그랬느냐고.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외로웠다고. 그 한마디였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외로웠다는 말만 남겼다. 그 말을 듣고 그는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자신도 외로웠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의 외로움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아내가 물었다고 했다. 그동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그는 대답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다고.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자신도 똑같았다고. 그래서 돌아왔다고. 그래서 계속 이 자리에 있었다고.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때 느꼈던 감정들, 참았던 순간들, 후회했던 선택들. 그 대화는 화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용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그 이후로도 자식들은 가끔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다. 하지만 이전처럼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다. 그들도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고 했다. 부모의 관계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단순히 서류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큰아이는 여전히 재정 계획을 이야기했고, 작은아이는 건강 문제를 걱정했다. 그들의 걱정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걱정 속에는 여전히 부담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었다. 부모가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냉정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었다. 다만 현실이었다. 그 현실을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가끔 생각했다고 했다. 만약 그날 진실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혼 서류에 그냥 서명했더라면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었을까? 집은 팔렸을 것이고 돈은 나뉘었을 것이며 그와 아내는 각자의 공간에서 살아갔을 것이다. 그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진실을 말한 뒤 적어도 그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졌다. 30년 동안 외면했던 감정을 인정했고 숨겼던 상처를 꺼냈으며 혼자 짊어졌던 비밀을 내려놓았다. 그것이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더 이상 거짓 속에 살지 않아도 되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다고 했다. 여전히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예전의 침묵은 회피였다면 지금의 침묵은 이해에 가까웠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벽한 배우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0년이 무의미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아이들을 키웠고 함께 어려운 시기를 견뎠으며 함께 늙어갔다. 그 시간이 모두 행복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두 불행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 시간 속에는 작은 웃음도 있었고 평범한 일상도 있었으며 때로는 따뜻한 순간도 있었다. 그는 그 순간들까지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다시 식탁에 앉아 있었다고 했다. 이번에는 커피가 있었고 아내도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아침 풍경이 펼쳐졌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도 그 흐름 속에 있었다. 달라진 것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자식들은 여전히 가끔 찾아왔고 여전히 걱정했으며 여전히 계획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부모를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았다. 단순히 부양해야 할 노인이 아니라 각자의 과거와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 그 변화는 미묘했지만 분명했다. 그는 자식들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옳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자신의 결정이라고. 자식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그들도 알았던 것 같다. 부모의 관계는 자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선택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이후 몇 달이 흘렀다고 했다. 계절이 바뀌었고 날씨도 달라졌으며 일상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무언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그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하고 미묘했다. 하지만 그는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아내와의 대화는 여전히 많지 않았다. 여전히 필요한 것들 위주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들은 그 이상의 대화를 나눴다. 오래전 일들에 대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에 대해,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 그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고 했다. 먼지가 쌓인 사진첩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 사진들을 넘겼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그 사진들 속에서 그들은 웃고 있었다. 젊었고 건강했으며 미래가 있어 보였다. 그는 그 사진들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그때의 자신에게 지금의 이야기를 해준다면 믿을까? 30년 뒤 당신은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30년간 숨길 것이며 자식들은 당신에게 이혼을 권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아마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 아내도 같은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향수일까, 후회일까, 아니면 그저 시간의 무게일까? 그는 묻지 않았다. 어떤 질문에는 답이 필요 없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사진을 넘겼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다고 했다. 큰아이는 여전히 현실적이었지만 예전처럼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다. 대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고 주말에 들르기도 했다. 그 방문이 의무감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작은아이는 더 자주 연락했다. 어머니는 어떠냐고, 아버지는 괜찮으냐고 물었다. 그 질문들 속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순간들은 있었다고 했다. 명절에 모였을 때,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그 자리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흘렀다. 모두가 조심스러웠다. 어떤 말이 지뢰밭이 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화는 안전한 주제들로만 이루어졌다. 날씨, 건강, 요즘 뉴스, 깊은 이야기는 여전히 피했다. 그는 가끔 자식들을 보며 생각했다고 했다. 그들도 언젠가는 자신처럼 늙을 것이다. 그들도 언젠가는 자신들의 자식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자신들이 부모에게 권했던 그 선택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그때서야 이해하게 될까? 부모의 관계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퇴직금은 아직 그대로 있었다고 했다. 나누지도 쓰지도 않았다. 그냥 통장 속에 가만히 놓여 있었다. 그 돈을 볼 때마다 그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 돈은 그의 30년 직장 생활을 의미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돈은 가족의 갈등을 촉발시킨 불씨이기도 했다. 돈은 그저 돈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돈의 의미를 부여했고 그 의미는 관계를 흔들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에게 물었다고 했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냐고.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모르겠다고. 어떤 것을 바꾸면 지금이 완전히 달라졌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이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도 아니니까.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같은 침대에 누웠고 같은 식탁에 앉았으며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예전에는 당연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선택이었다. 그들은 함께 있기로 선택했다. 사랑 때문은 아닐 수도 있었다. 습관 때문일 수도, 두려움 때문일 수도, 아니면 그저 이게 덜 힘들어서일 수도 있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다. 계절은 다시 바뀌었고 겨울이 찾아왔다고 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갔다. 그는 창가에 서서 그 눈을 바라보았다. 아내도 옆에 와서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고 했다. 가족이라는 것은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은 때로 상처를 주고 실망시키며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시간이 모두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은 분명히 존재했고 그들을 만들었다. 자식들에게 전화가 왔다고 했다. 설날이 다가오니 모이자는 이야기였다.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명절 준비를 시작했다. 무엇을 만들지, 무엇을 사야 할지 이야기했다. 그 대화는 평범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그들은 있었다. 그는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고 했다. 그때 말한 것이 너무 늦은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끝내 말하지 말았어야 할 침묵이었는지. 정답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어쩌면 정답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른다고.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들은 모두 불완전하며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언제까지 믿음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계산이 되어버리는지. 그 질문은 아직도 그의 식탁 위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질문은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다.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어떤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걸 그는 이제 안다. 부모의 침묵은 미덕이었는가, 방치였는가. 그것도 여전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어쩌면 둘 다였을 수도 있고 둘 다 아니었을 수도 있다. 침묵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안다. 회피의 침묵도 있고 보호의 침묵도 있으며 이해의 침묵도 있다. 그가 지켰던 침묵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아마 영원히 명확하지 않을 것이다. 30년간 숨긴 비밀은 진실이었는가, 또 다른 희생이었는가. 그 역시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했다. 진실과 희생은 때로 같은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반대이기도 하다. 그는 진실을 말했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자유롭게 만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무게를 만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그는 생각한다. 적어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어느 날 아침 그는 다시 식탁에 앉아 있었다고 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아침이었다.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펼치고 창밖을 바라보는 평범한 아침. 아내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신의 손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주름이 깊었고 핏줄이 도드라졌으며 손톱 밑에는 때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조금 다르게 보였다. 그 손은 평생 무언가를 쥐고 살아왔다. 때로는 너무 세게 쥐었고 때로는 놓아버렸으며 때로는 쥐는 척만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이었다. 자식들은 여전히 전화를 했고 여전히 걱정했으며 여전히 계획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들의 말을 다르게 들었다. 그들도 불안하다는 것을, 그들도 답을 모른다는 것을,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다. 이해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었다. 아내와 그는 여전히 많은 말을 나누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다르다. 예전의 침묵이 회피였다면 지금의 침묵은 공존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한다. 완벽하지 않은 존재로서, 상처 입은 존재로서, 하지만 여전히 함께 있는 존재로서. 그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한다고 했다. 삶이란 무엇일까?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들은 모두 불완전하며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있고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삶인 것 같다고. 가족이란 무엇일까? 완벽한 사랑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희생도 아니며 영원한 행복도 아니다. 가족은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다. 그 시간 속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으며
이해도 있고, 오해도 있고, 연결도 있고, 단절도 있다. 그 모든 것이 뒤섞여서 가족을 만든다. 그는 이제 안다고 했다. 모든 질문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질문은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질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변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빈 공간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빈 공간 속에서 그는 조금의 평화를 느꼈다. 아내가 식탁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30년이 담겨 있었다. 상처와 용서, 비밀과 폭로, 멀어짐과 다가섬. 그 모든 것이 그 침묵 속에 있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고 했다. 이것이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아마 둘 다일 것이다. 끝이면서 시작이고 시작이면서 끝인 것. 삶은 늘 그런 식이었다. 명확하게 나뉘지 않고 겹쳐지고 흐려지고 그럼에도 계속되는 것. 그날 저녁 자식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설날에 무엇을 준비할지 묻는 전화였다. 그는 아내에게 물었고 아내는 생각하더니 몇 가지를 이야기했다. 그는 그 말을 자식들에게 전했다. 자식들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자식들의 숨소리가 들렸다.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그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괜찮다고.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는 그도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그쳤고 하늘은 조금씩 개고 있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지금도 식탁에 앉아 있다고 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아내와 함께. 그 식탁 위에는 여전히 질문들이 놓여 있다. 답 없는 질문들, 불완전한 질문들, 평생 가지고 갈 질문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질문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계산이 되었는가? 그 질문은 아직도 남아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랑일까? 습관일까? 책임일까? 아니면 그저 두려움일까? 그는 모르겠다고 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명확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언가.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 날은 저물고 있었고 방 안은 어두워졌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아내도 옆방에 있었다. 두 사람은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집 안에 있었다. 그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거리는 그대로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불을 켰다. 방이 밝아졌다. 아내가 문을 열고 나왔다. 저녁 먹을 거냐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밥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고 했다. 꿈을 꾸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하게 개운한 기분이었다. 무언가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삶은 계속된다. 질문도 계속된다. 가족도 계속된다. 완벽하지 않은 채로, 불완전한 채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적어도 지금은.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본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그도 그 일부다.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끝날 수 없다. 삶은 계속되니까. 질문은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삶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른다.